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중 기념관에서 불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오시는 모든 강연자들이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그만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뭘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자. 이 소위 우리가 역사 한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 술 한잔 마시면서 뭔가 역사 가지고 논쟁하는 건 전부 다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근대, 일제, 현대, 그 세 파트를 오늘 30분 정도, 원래는 이제 강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5분 만에 끝내는 파트가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뭐 영상 20분짜리 10개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짧게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전달해서 근현대사 지식을 좀 이렇게 축적하는 시간, 그리고 현대사 강의하다 보면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잠깐 짧게 나오지 않을까.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시대를 3등분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고대, 근대, 바보 됐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명확하죠, 서양은. 보통 우리가 그 세계사 공부할 때 고대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시대를 고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고대고요. 중세는요, 크리스트교, 봉건제도라는 두 개의 큰 기둥 하에서 어찌 보면 중세 암흑기 1000년이죠. 완전히 그 기독교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랬다가 이 중세를 깼던 게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게르만족은 여기서 이동하죠. 그러니까 사는 인종이 바뀐 거죠. 그리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르네상스, 지리상의 발견, 종교개혁, 그게 14, 15세기이고 17세기 시민연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대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7, 18세기에 서양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북아, 동아시아사, 아시아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서세 동점의 시대에 근대화에 성공했냐 못했냐, 이게 바로 제국주의로 가냐 못 가냐의 쟁점인데, 이 서양의 시대 구분법이 서양 역사학자들에 의해 동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양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이렇게 시대 구분이 명확하냐? 그런데 동양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니 하다못해 인도만 하더라도 왕조 교체였지 하나의 시대 구분점이 명확할 만한 사건이 없죠. 우리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왕조만 교체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본 역사학자가 괜히 지기 싫으니까 이걸 어거지로 오분법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고대와 중세는 그대로 끌고 내려오고요, 근대를요, 근세와, 근대가 뭔가 꿈틀댄다, 근대 태동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 이렇게 쪼개놓습니다. 이걸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대로 우리 역사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국사 공부할 때 국사책 목차에 보면 전부 다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언제까지가 고대입니까? 390 고대면 통일신라는 중세입니까? 언제가 고대죠? 아, 미치겠네. 기본적으로 이건 역사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에 구석기하고 신석기 시대는요, 사람의 삶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이전 선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청동기 시대, 저쪽의 청동기는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실은 청동기 시대부터 역사 시대로 전환됩니다, 인류의 삶이. 근데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문자가 있어요? 안 나오죠. 대신 우리 청동기는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고조선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청동기 시대부터 역사 시대로 보는데, 하여간 고조선부터 계산하더라도 고대가 언제까지냐라고 이야기하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까지를 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중세는 언제겠습니까? 누가 또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고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학창시절에 공부하실 때, 고려사를 공부할 때 중세의 정치, 중세의 경제 이런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그럼 고려가 500년 끝났어요. 조선이에요. 조선은요? 교과서적으로는 조선 1392년에 건국이 되니까 바로 15세기 넘어들죠.
15세기에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 있었던 가장 최고의 전성기고요. 16세기까지를 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근대 17, 18, 19세기 조선 후기입니다. 서양은 17, 18세기에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대사회로 이행했는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럼 서양은 역사 발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병신처럼 중세적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냐. 더군다나 일본 역사학자들이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식민사관 중에 정체성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인류의 삶은 우리는 역사 발전이 없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대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자신들이 우리를 35년간 식민 통치하면서 근대 사회로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고 우리 역사에 중세가 없었다라는 중세 부재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들 중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원래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유물사관론적에 입각하면 인류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끝내 공산사회까지 간다. 근데 나는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 역사 발전 단계에 입각하면 우리도 분명히 역사 발전이 있었고 우리 역사에도 중세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백남훈이라는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자고 서울대 역사교육과 창시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해방정국에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옆에 딱 붙어서 역사 선생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그 백남훈을 묻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오분법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세입니다. 서양은 17, 18세기에 시민혁명,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우리도 뭔가 역사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를 근대라고 표현을 하고는 싶은데 근대라고 하기엔 너무 뻔뻔한 겁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한테 시민혁명, 산업혁명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근대가 아니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근대가 꿈틀댄다라고 해서 근대 태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특히 경제적으로 야, 이 양법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래저래 해서 대동법이 시행되고 그래서 독점적 자본과 도구가 생겨나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분명히 자본주의 맹화가 보였고 근대에 싹이 트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죠. 그럼 좋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가 근대 태동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현대가 나오는데 이 현대는 언미 따지면 1945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사교과서에서 오분법에 입각해서 근현대를 따로 추려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근현대사 공부를 시키는 게 추세이고 그래서 이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장 민감한 교과인데 이 근현대사 교과가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수능 교과가 된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작업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최근의 역사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전까지 이걸 공부했던 국사는 국정본 교과서였습니다. 국가가 만들어낸 교과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야, 이 민감한 교과서를 어찌 어떤 정권이 정권 잡을 때마다 교과서를 써버리면 교과서의 방향이 달라지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학계에 맡기자. 그래서 6개 회사가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검정본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근현대사를 다시 이 국사와 통합시키면서 근현대사를 국가가 쓰겠다라고 했던 게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시끄러웠던 박근혜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근대 태동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다시 근현대를 쪼개면 근대와 일제와 현대로 쪼갭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근대에서 일제까지를 우리가 근대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조선 후기는 근대 태동기고 우리가 진짜 근대라고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어디냐? 언제부터 근대의 시작이냐?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을 하게 됐고 근대사회로 세계사 흐름에 발을 맞추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야 그래도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진짜 근대 시작은 신분제 폐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6종 교과서, 지금 8종 교과서입니다. 8종 교과서 공이 근대의 출발은 어떤 인물의 권력 자본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대원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이 대웅군란 이 사람이 권력을 잡기 이전과 이후 세상이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근대 출발이 대웅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대웅군 집권기부터 시작해서 나라 빼앗기는 1910년까지, 1910년부터 나라 되찾는 1945년까지, 1945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강의를 하겠다고 와 소론이 이렇게 길어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63년에서 73년입니다. 누가 집권했을까요? 대원군 집권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대원군 강의만 하라고 하면 1시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대원군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인가? 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던 10년 중간인 1868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들어갑니다. 하필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시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세국 정책을 펴음으로 인해서 우리 근대화에 발목을 잡았다는 역사적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다 늙어가지고 자기 며느리 아들하고 싸우면서 권력 싸움을 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저에게 제가 지금 근현대사 책을 집필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집필에 제 해석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저에게 감히 평가를 하라고 하면 저는 흥선대원군이 300년 만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건 세종도 정조도 하지 못했던 걸 대원군은 다 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한 3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제 설명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원군이 왜 그렇게 학자들이 볼 때 대단하냐? 대원군 집권기 전에 세도 정치기였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주 씨. 걔들 60년에 세도 정치기를 깼습니다. 60년에 세상을 바꿨죠. 조선 후기, 조선 정치를 병들게 만든 게 무슨 정치죠? 붕당 정치죠. 들어보셨습니까? 이 붕당 정치를 한 방에 끝난 건 흥선대원군입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나는 태산을 깎겠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겠으며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다. 태산은 당시 노론입니다. 노론을 다 작살내버리겠고, 노론들이 권력 잡았다가 노론의 일개 가문이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거든요. 태산을 깎아버리겠고, 지금까지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했던 남인들, 남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인들을 3층으로 높이겠다. 등용하겠다. 지금까지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했던 종친들을 내 옆에 끌어다 쓰겠다. 그렇게 세도 정치를 끝내고요. 붕당 정치기, 조선 후기 정치 250년을 좀먹고 있었던 붕당 정치를 끝냅니다. 조선 후기 왕권을 약화시켰던 비변사를 한 방에 철폐시켜버립니다. 용조도 못했고 정조도 못한 겁니다. 왜? 여러분, 의정부가 조선 전기 최고 정치기구 들어보셨죠? 의정부. 조선 후기 최고 정치기구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가 왜 최고 정치기구가 되냐? 비변사는 원래 먼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지변사 재상이 관장하는 군사기구였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임시군사기구가 상설기구가 됐다가 임진왜란이 터져버립니다. 그럼 아니 나라 국방일을 담당하는 게 비변사인데 임진왜란이 터져버리니까 정승 판서 대제학 장군들이 비변사에서 7년간 군사 문제를 논하다 보니 전쟁 끝나고도 정승 판서들이 의정부로 안 가요. 비변사에서 놀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정승 판서들, 다시 이야기해서 신하들이 비변사에서 나라 군권을 손에 쥐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왕들은 조선 전기 왕들에 비해서 왕권이 훨씬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변사를 어느 누구도 혁파를 못합니다. 대원군 300년 동안 최고 정치기였던 비변사를 한 방에 혁파시켜버리고 의정부하고 상군부를 부활시킵니다. 조선의 그 많은 왕들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조선의 법궁, 경복궁을 재건할 엄두를 못 냅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경복궁을 재건해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경복궁 볼 때마다 진짜 대원군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껴야죠. 뭐 법전 2개 편찬했다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 우리 군주들 중에 법전을 편찬했던 군주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대박 군주들이거든요. 법전을 대전 회통, 육전 조례 2개나 편찬하는데 편찬자 이름이 하필 조두순이어가지고 경제면에서 양전 사업을 합니다. 이 양전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를 측량해 세금을 걷는 건데요. 조선의 왕들 중에 양전 사업했다라고 시험에 나오는 왕은 태종 이방원하고 광해군하고 흥선대원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양반 지주의 토지 겸병을 막아버리죠. 쉽게 이야기해서 양반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걸 막아버립니다. 자영농을 보호해버립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양반들에게도 삼지창 들고 군사훈련 해라. 그게 싫으면 새끼들아 궁포 내라. 호포법 처음 시행합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최초 시행합니다. 내가 왜 흥분하지? 그리고 이제 뭐 사창제 같은 걸 실시해서 황곡제 고리대화 같은 걸 막고요. 서원을 철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가능할까 싶지만 교회, 성당, 절에 세금 걷겠다라고 하면 진짜 찍겠습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정치인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권력을 잡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야, 교회에 저렇게 도둑놈들이 숨어 살았어야 되겠냐, 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곳인데 그랬어야 되겠냐라고 하면 아우 진짜 거의 탄핵 위기까지 몰리지 않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독교인들 쏟아져 나오고. 근데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예요. 조선은 철저하게 성리학 국가고 공자가 신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은 원래 서년 먼저 살다 간 유생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근데 당시 서원이 원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0개가 넘었는데 대웅군이 줄였다가 600개 정도 돼 남아있는 서원을 47개 남기고 전부 철폐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서원 철폐가 지방의 양반들에게는 이게 죽자는 이야기인 게 뭐냐면 이 선년에 대한 제사를 모신다고 하지만 서원들은 사액서원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나 절이나 종교인들이 종교단체가 국가에 세금 내지 않듯이 국가로부터 토지나 노비를 받고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노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양반들이 그 서원에 들어가서 서원의 재산을 같이 이용해 먹으면서 하고 양반 임내하고 살았던 거죠. 또 그 서원이 붕당의 지역적 기반이 되었던 거죠. 대웅군은 그 서원의 재산이 욕심났던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철폐하겠다고 하니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인구가 제일 많았잖아요. 삼남지방의 유생들이 좀비처럼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복합상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복궁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시발 막 이렇게 하는 그거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흥선대원군이 저 유생들의 한강 도화를 막거라 하고 한강의 나룻배를 다 치워버리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말을 대원군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원은 서년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곳인데 하물며 도적들이 숨어 살아서야 되겠냐. 나는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백성을 힘들게 하면 용서치 않겠다. 이게 조선시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배자는 대원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가를 빼앗겨가는 이 근대 과정에서 보면 실은 저 흥선대원군 10년 동안에 국가 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서양 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탐관오리는 잡아다가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 끓여서 죽여버리는 신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마 조선왕조 500년 동안 가장 탐관오리가, 그러니까 이게 군주가요. 우리가 세종과 정조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종 때 정조 때가 가장 탐관오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군주가 관심을 갖고 탐관오리 새끼들은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관심을 가지면 탐관오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세종, 정조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걸. 그리고 그만큼 잘한 게 대웅군이었어요. 그래서 대웅군이 저렇게 10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는데 야, 이거 오늘 다 못 끝내겠네. 이러면 큰일 나겠네요. 대웅군이 뭘 잘못해요? 저기 고종이 이제 자기 아들이었고 고종이 12살에 왕이 됐는데 고종 15살에 16살짜리 민자영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죠. 근데 큰일 났네. 강의를 이렇게 하면 오늘 집에 우리 못 가는데요. 민비가 하여간 문제인 겁니다. 며느리가. 그래서 이제 미 이야기는 좀 이따 나중에 하고 생략할게요. 고종이 22살이 됐어요. 1873년에. 여전히 대웅군이 경복궁 앞에 가면 운형궁이 있죠. 예전에 그 김동인 소설 운영궁의 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운영궁에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비가 최익현이라고 당시 굉장히 촉망받는 유생입니다. 최익현에게 손을 잡고 지방 유생들의 지지를 민비와 고종이 얻습니다. 뭘로 지방 유생들을 꼬셨는지 아십니까? 호법법 철폐시켜줄게. 아까 양반들에게 군포 걷겠다. 집 호자를 씁니다. 집집마다 군포를 걷겠다. 양반이건 평미이건 노비건 집이 있는 새끼들은 군포를 내라. 조선에서 500년 동안에 양반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웅군의 가장 큰 업적이 호법법이고 시험에도 호법법이 제일 많이 나오죠. 호법법 철폐시켜줄게. 유생들 만세. 최익현이 흥선대웅군에게 상소 올립니다. 상소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네 새끼 다 컸다. 그쵸? 왕이 22살인데 어떻게 섭정을 합니까? 그래서 흥선대웅군이 하야합니다. 그럼 흥선대군이 하야하고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나요? 그걸 학계에서는 민씨 척족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씨 집안이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기 거부 정책을 폈고 1866년에 병인양이요.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네요. 71년에 신미양요를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실제로 프랑스 아이들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인천의 문수산성까지 점령하니까 도성의 백성들이 피난 짐을 쌉니다. 그때 대원군이 뭐라고 했냐. 야, 이것도 멋있습니다. 시발 도망가는 새끼 다 죽인다. 목숨 걸고 내가 먼저 싸울 테니까 도성 비우지 마. 이거 선조하고 진짜 비교되죠. 임진왜란때. 그런데 이제 대원군이 하야하고 이래저래 해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강화도 조약만 가지고 이제 보통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20분씩 이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개항이 된 거죠. 대신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본에게 해안 측량권을 내줍니다. 진짜 돌대가리 같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연구했지만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라도 우리 판옥선을 이끌고 일본 앞바다까지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장담 못해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바다니까 가능했죠. 그런데 우리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제가 뭐 해양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스텍, 암초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서고 동저형 국가고 서해안 남해안에 리아스식 해안이고, 근데 그걸 전부 다 조사할 수 있게 해버리면 언제든지. 그래서 실제로 이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아이들이 우리 해안을 측량하고 혹여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전쟁해도 이때 측량한 게 지금도 쓰인답니다. 왜냐? 인공위성으로도 바다 밑은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안 측량권을 줘버리고 치외 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관련돼서는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 대한민국에서 치해복권 적용받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주한 미군들이 치해복권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뭐 재벌들, 검찰들 뭐 다 치해복권 적용받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비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민씨 정권도 개화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이 개화라는 말이 10개 꽃화, 개나리 개활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개화는 10개 델화 그래가지고요. 서구문물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도모하자가 바로 개화입니다. 근데 당시 민비 정권에서도 이제 개화를 강조할 만한 초기 통상 개화론자들이 대두했고, 그래서 뭐 좀 이제 너무 좀 지역적입니다. 뭐 통리기무 아문이 만들어지고 중앙군 5군영이 이영으로 축소되고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어지고 막 이런 개화 정책을 해요. 근데 이 개화 정책 중간에 누군가가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중단시키는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뭘까요? 연도 줄게요. 뭘까요? 아, 조금 공부하신 분들 계시고. 근현대사 공부하셨습니까? 학창시절에? 그렇죠. 학창시절에 하셨어요. 그게 이모글라인이죠. 개화 정책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비 정권이 10년 가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대원군이 하야하고. 사람들이 대원군을 그리워해요. 민비 정권 여흥 민씨, 혹시 민씨 계십니까? 조심해야 돼서. 제가 고향 광주에 얼마 전에 동창회 갔는데 한 30명 정도 나왔는데요. 그 중에 3명이 민씨더라고요. 그래서 여흥 민씨들 3명이 모여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도 민씨였네 하다 보니까 전부 고향이 해남이더라고요. 해남에 이제 파평윤씨 아니죠. 해남 윤씨, 윤선도 유배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태종 이방원 때 이방원이 자기 천안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일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그 민씨 일족들이 가가지고 해남에 민씨들이 어마어마하게 살던데요. 그래서 지금 해남 출신 그 민병덕 국회의원 막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비 정권의 무능, 짧게 이야기하자면 저 당시에 여흥 민씨의 민씨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고, 저 세도 정치계 안동 김씨는요 좀 멋진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동 김씨, 실제로 안동 김씨, 보통 우리가 세도 정치기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이라고 하지만 순조기 30년은 저는 세도 정치기로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순조의 권력을 안동 김씨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도 정치기의 첫 출발 주자를 보통 김조순으로 잡는데, 제가 우리 역사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가장 억울한 케이스다. 권력자고 나쁜 짓거리에서 그렇지 김조순은 진짜 멋집니다.
정조가 김조순을 아껴가지고 너 나 죽거든 내 아들 잘 보필해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순조를 자기 딸에게 씹어내서 순조의 장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높은 벼슬 자리를 앉질 않습니다. 겸손할 아주 요즘 뭐 겸손하기 힘들다라는 무슨 방송도 있습니다만 진짜 겸손합니다. 그리고 재물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올곧고 멋있는 아마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멋있는 선비로서 권력자로서 살아버리니까 그 안동김 씨가 집중을 받아버리고 그 안동김 씨, 그 김조순의 자손들이었던 좌근이나 김문근이나 김병기나 이런 하여간 그래서 그 부정부패 때문에 그 무능 때문에 특히 오군영이 중앙군 오군영이 이영으로 축소됐는데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별기군에게는요. 뭐 총도 지급됐겠죠. 그러니까 총 들고 뛰어다니고 급료를 잘 받았는데 구식군인들이 월급을 13개월 동안 못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역사를 조금 공부해본 입장에서 무신직공기에 수도 버리고 몽고 침략하니까 강화도 도망쳤던 그 최후 무신 정권도 삼별초는 졸라게 잘 먹입니다. 왜 걔네들이 무력적 기반이니까. 북한의 고난에 행군해가지고 나라가 곧 쓰러지네 어찌네 기아로 몇 명이 죽네 해도 군인들 중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군인들은 먹여야죠. 그래야 정권이 유지되니까. 와, 근데 민비 정권은 군인들 월급을 13개월치를 안 주는 이게 무슨 배짱이냐고요. 근데 그 당시 군인들 월급을 지급하는 담당관이 민비 오래비예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만 대영군 엄마가 여흥민 씨예요. 대영군 부인도 여흥민 씨입니다. 그래서 대영군이 며느리를 누구 드릴까 하다가 또 여흥민 씨로 데리고 와요. 그게 민자영 민비예요. 근데 그 민자영 민비를 왜 데리고 왔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친형제가 없으니까 얘를 며느리로 안 쳐도 외척이 바로 할 일은 없겠다. 근데 자기 처남 민숭호가 얘네 집에 양자로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비 오라비가 민숭호죠. 자기 처남이죠. 자기 처남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영군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대영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래서 네 여동생 내 며느리로 삼아 어찌 보면요 완전히 근친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민비 아들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조가 약간 좀 부족하게 태어나세요. 솔직히. 그래서 그 민숭호를 데리고 왔는데 그 민숭호의 또 다른 친형제가 민겸호입니다. 그러니까 민비랑 또 오래비죠. 이 민겸호가 선해청 당상관 나라 돈줄을 손에 쥐고 13개월치 월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99인데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월급 주십시오. 어찌저찌 하고 한 달치를 줬어요. 13개월 월급 안 주다가 한 달치 그 쌀에 썩은 겨하고 모래가 들어가 있어요. 먹을 걸로 장난하는 그 사람이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그래서 99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99인들한테 국가에서 미안하다, 뭔가 지급이 잘못된 것 같다, 다시 해주면 하면 될 텐데 저 99인들 진압하라고 다시 민겸호에게 고종이 책임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종도 부족해요. 고종은 완전히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최고의 암군이 누구냐? 싫어하는 군주가 선조, 인조여서 그렇지 차라리 저 시기에 고종보다 선조나 인조가 왕이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근데 그 민겸호에게 권한을 줘버리니 99인들이 참겠냐고요. 99인들이 민겸호 집으로 갑니다. 민겸호 하인들이요 수백 명이에요. 걔네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 던지고 그러다가 99인들한테 전부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겸호 집에 가서 재물들을 다 끌고 나올 거 아닙니까? 99인들이 기가 막혀버려요. 자기네들은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진귀한 물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 99인들이 얼마나 멋있냐면 그때 눈 딱 감고 한 번만 한 주머니 해갖고 담았으면 이마에 포켓했으면 평생 먹고 살 텐데 그 더러운 물건에 손을 댄 99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명령을 내렸건 암묵적인 서로 간에 동의하고 했건 간에 단 한 명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민겸호를 잡으러 갔더니 민겸호가 고종 앞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민겸호를 잡아다가 발로 밟아서 창자를 터뜨려 죽여버리죠. 당시 민비 정권 하에서 영의정까지 했던 게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친형이었던 이최응이 있습니다. 이최응을 잡아다가 창을 항문에 꽂아가지고 입으로 빼버리죠. 뭐 다른 설들이 죽었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그럼 이모군란은 구식군인들이 민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들고 일어났을 때 누가 합세하냐면 서울의 빈민들이 합세합니다. 우리 역사 500년을 통틀어 500년, 2000년 우리 역사 동안에 군인들과 빈민들이 합세해서 궁궐을 쳐들어가면서 왕비 잡아주기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인물 5인 중에 제가 민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민비는 드라마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 조선의 궁녀다. 내가 이 나라 조선의 궁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궁녀다. 궁모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때도 민비는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가지고 충청도 역시 민씨 집에 숨어 있다가 민비가 정말 욕 쳐도 보다 할 말이 없는 게 지가 계속 권력은 잡고 싶고 근데 안 되겠으니까 고종에게 편지 써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드립시다. 그래서 대원군을 잡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고종이 또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부창 부수 수준을 뛰어넘어서 최악의 여인과 최악의 군주가 하필 저 시대에 우리 군주였고 우리 왕비였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김춘추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조차도 단재 신채호는 비난을 하죠.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들이 외세를 끌어들여 우리 형제국가를 친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설령 저들이 더 나아가 고구려 백제의 영토를 되찾고 더 나아가 중국 진나라고 표현합니다. 진나까지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선 치더라도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을진데 작금의 학자들이 이 김춘추나 김유신 같은 이들을 통일의 영웅이라 칭송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역사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인물이 민족사의 대역 죄인도 될 수 있는 거고 영웅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비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군인과 자국의 빈민들을 진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3,000병력을 들고 와가지고 진짜 저때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가버립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안스카이가 어디에 주둔합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용산에 주둔합니다. 용산에 군대 털을 닦은 건 이때 민비가 불러들인 위안스카이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때 패배한 이후에 청나라는 날아가고 일본이 용산 기지를 1945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미군이 용산에 주둔합니다. 우리 서울 한복판에 140년간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이모군란이고 그 단초를 제공한 여인이 민비죠. 미리 말씀드릴까요? 2년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권력을 잡은 김옥균이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해가지고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14개조 정강 발표의 1조가 뭔지 아세요? 1조가? 그냥 돼서 공부하셨어도 오래되면 이게 생각이 안 나죠. 1조.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에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자 쿠데타 성공했어요. 갑신정변. 지금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합니다. 급진 개화파들이. 근데 1조가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자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씨발 난리가 나죠. 왜? 개화파들인데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론자고 세국 정책을 폈던 사람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정적인데 청나라에 잡혀가 있으라고 하지 뭐하러 데려옵니까? 라고 하는데 김옥균이 탁자를 땅 치고 일어납니다. 입들 닥치다. 나 한마디만 할게. 나 안동김 씨야. 입 닥쳐. 이해되세요? 나 안동김 씨다. 사사로이 대원군 우리 집안의 원수다. 그리고 나의 정치적 정적이지만 그래도 이 나라 왕의 아버지 국부가 다른 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있어서야 어찌 자주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김옥균과 개인 권력 잡자고 자기 시아버지 왕의 아버지 국부를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만들었던 민비에게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지 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 이것도 이게 이모군란 때 민비가 충청도 장원 지금은 경기도 이천 장원인데요. 거기까지 가 있다가 무당 하나를 만납니다. 그 무당이 왕비님 걱정하지 마세요. 50일 안에 왕비님 궁궐로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민비가 진령군입니다. 그 진령군에게 미쳐버립니다. 민비가. 그래서 진령군이 금강산 12,000봉에 쌀을 투하하면 당신 아들 건강할 겁니다라고 하니까 나라 쌀을 금강산 12,000봉에 다 투하해버리죠. 성약국가 조선에서 진령군이 날마다 구술합니다.
진령군이 관우 딸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진령군이 관직을 주고 싶은 사람 다 줘버립니다. 민비 고종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령군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그걸 찍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84년 갑신정변입니다. 아이고, 갑신정변은 이제 급진기아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김옥균, 박용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 친구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일본의 배반 등등에 의해서 이제 3.1찬으로 끝났던 사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은 저 갑신정변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인 게 저 젊은, 근데 갑신정변은 멋있는 게요. 그러니까 해석학에 따라서 그 중에 나중에 서재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친미주의자가 되고 박용효는 그냥 1세대 친일파가 되지만 멋있습니다. 뭐가 멋있냐. 사람들은 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죠. 세상이 깨끗하게 가야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누구나 개혁을 부르짖는데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끔찍히 싫어합니다. 그럼 개혁을 하려면 진짜 멋있는 역사의 이름을 남길 정도가 되면 자기 배떼야지에 칼을 들이댈 줄 아는 그런 멋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급진기아파가 했던 갑신정변이 바로 그런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왜? 아까 김옥균 그랬죠. 안동 김씨입니다. 박용효 그랬죠. 철종의 사위입니다. 홍영식 그랬죠. 아빠가 영의정입니다. 서강범 아빠가 이조 판서예요. 서재필 19살에 식년시 급제한 초천재입니다. 가질 걸 다 가지. 갑신정변 14개 정강 2조의 문벌 폐지와 인민평등권 확립을 이야기합니다. 신분제 폐지를 이야기했다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으려고 했다고. 멋있음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도 구석구석 찾아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갑신정변 실패하고 좀 조선이 안타까운 게 이 급진비와 개화파들 가족들을 정말 죽는 이야기 보면 비참합니다. 근데 이들 전부 다 일본으로 도망쳐서 변절자가 되거나 나중에 김옥균 같은 경우는 끝내 민비가 보낸 자객의 홍종우에 의해서 청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민비 보통 여자 아닙니다. 민비가 이모굴란테 도망갈 때요. 한강을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시간 없고 축지법의 대가 이용익이라고 해가지고 보부상 출신인데 힘이 좋아요. 가마 타고 이제 도망치면 걸리니까 이용익이 얻고 뜁니다. 그래서 이용익이 한강까지 도착했고 한강에서 저 나룻배를 타야 되는데 흥선대원이 민비를 죽여버리려고 나룻배를 다 치워버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니까 민비가 뱃사고 하나를 데려다가 어마어마한 금부화를 주고 나룻배를 한강을 건넙니다. 배가 고프니까 한강 건너자마자 국밥집 들어가요. 국밥집 들어가가지고 밥을 내오라고 하니까 민비가 좀 옷을 곱게 입고 있으니까 국밥집 할머니가 아이고 신부가 새롭게 지금 한양으로 시집가나 보는데 나쁜 왕비년 때문에 저렇게 난리가 나서 시집도 못 가고 어떡해. 두고 말 없이 그냥 밥만 먹습니다. 거기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궁궐로 돌아온 민비가 그 국밥집 할머니를 찾아야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마을 사람들이 국밥집 할머니를 숨겨버리네. 그러니까 그 마을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민비가. 근데 왜 지금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지?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지금 여기를 갔다가 지금 까먹었어요. 근데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들이 그렇게 다 죽어버리고 급진개화파들에 의해서 온공개화파까지 죽어버리면서 조선의 근대화에 큰 차질이 생기죠. 그리고 이 시기 거의 저는 이걸 죽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94년 중간중간 작은 사건들 건너뜁니다. 소위 갑오년이죠. 갑오년 들어보셨습니까?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이라는 걸 청나라 이용장과 당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합니다. 이 텐진조약은 뭐냐면 이모군란 때 청나라와 일본군이 같이 주둔해 있다가 전쟁할 뻔했으니까 두 나라 군대를 다 조선에서 뺀다. 대신 조선에서 둘 중에 한 나라가 군대를 올릴 때는 같이 군대 올린다. 공동 파병권을 일본이 가져가요. 그런데 고종과 민비는 뻔히 그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청나라에게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나라가 만약에 군대를 올리면 텐진조약에 입각해서 일본도 군대를 올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텐데 이들은 아직은 일본은 청나라와 게임이 되지 않으니 일본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거다. 완전히 국제 정세를 오판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청나라는 양문동이 실패해가지고 국력이 이 무렵에 이렇게 쇠진했던 반면에 일본은 이 시기에 메이주시 성공해가지고 국력이 크로스됐거든요.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할 공간과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그걸 민비가 만들어준 겁니다. 동학군 진압하려고 청나라 군대 불러들였고 텐진조약에 입각해서 일본은 바로 조선 들어오면서 경복궁부터 점령하고 그래서 동학군이 그 일본군 몰아내려고 했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일본이 먼저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군을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끝내 이 땅에서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1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냥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입장 바꿔서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반도에서 전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그 공포와 고통은 이거 오로지 민비하고 고종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1895년 갑니다.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고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하고 청나라로부터 이역량 배상금 받고 대만을 이때 일본이 얻어가고요. 요동을 얻어갑니다. 근데 요동을 얻어간 부분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냐? 러시아가 불만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시베리아까지 왔어요.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에 도시 이름을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방의 지배자란 뜻이에요. 근데 그 블라디보스톡이 한겨울에 바다가 얼어요. 그럼 거기 군함이 정박에 있다가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러시아애들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야 합니다. 얼지 않는 항구는 한반도에 진짜 많죠, 한겨울에도. 그런데 요동에 있는 니슨 따렌이 최고 항구죠. 지금도 거기는 인구가 600만이니까 동부가 최고 항구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하면서 그 니슨 따렌 요동을 빼앗아가니 러시아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 간섭해가지고 일본이 요동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일본 국민들 거리에 뛰쳐나서 울면서 진짜 토해냅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죠? 민비가 보고 있죠. 민비 지금까지 계속 청나라한테 의지했다가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쌍코피 흘리고 패배했는데 청나라보다 더 코가 크고 튼튼한 새로운 오빠, 러시아 오빠 발견한 거 아닙니까? 민비가 러시아한테 야, 왜 요동만 관심을 갖냐? 조선도 부동항 많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러시아가 일본을 압박하는 그 영향력이 그대로 조선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갑오을 개혁이 중단되고 김홍집 7년 내각이 만들어지니까 민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제가 민비를 죽어라고 욕하니까 그럼 민비를 죽인 건 잘했냐? 우리 국모잖아요. 그러면 우리 왕비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혼내고 우리가 끌어내려야지. 혹시 주변에 뭐 절대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어머니가 조금 문제가 있어.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네 엄마 왜 졌다이냐? 그럼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는 이렇게 썼어요. 난 도쿄의 에도성을 가봤다. 그곳에는 외왕과 외왕의 부인이 살고 있다. 언젠가는 한국인이 저 에도성 넘어가가지고 일본 외왕 마누라 한번 끌고 내려오는 거 보고 싶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아니 역사가 눈에서 눈 이해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진짜 짜증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에도성 가가지고요. 학생들한테 제가 수능 강사 시절에 괜한 공약을 하나 해가지고 에도성 가서 를 외치고 오겠다. 와, 근데 에도성을 갔는데 진짜 에도성 너무 예뻐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구나. 정말 예뻐요. 근데 이제 에도성 정문 쪽에 그 우리 같으면 여의도 증권가가 있고 여의도 광장 같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도시 설계가 일본의 에도를 여러 가지 흉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달리기 해서 제가 이길 수 있는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쫙 오고 젊은 사람들이 빠지길래 한번 외치고 영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언제 한번 써먹겠다라고 했더니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제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 그거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 일본 아이들은 결기라는 게 있어. 외왕은 신인데, 쟤들 이야기하는 천황은 신인데 일본에서 아무 생각 없는 야쿠샤 새끼가, 야쿠자가 한국에 어떤 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무서워서 어디에도 못 올렸습니다. 근데 우리 왕비가 우리 궁궐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난자당해서 죽었는데 조선의 선비라는 것들이 한 번도 칼 들고 가가지고 내 국모의 원수를 그렇게 한번 갚아보겠다는 사람이 하나가 없으면 무슨.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민비 시해 당한 그 현장을 보면 그 일본 아이들이 정말 잔머리 잘 굴려요. 자기들이 조선의 왕비를 죽여야 되겠는데 자신들의 정식 군인이 죽이면 안 되니까 일본 사무라이 낭인 48명을 준비합니다. 훗날 일본의 상당한 지배자가 되는 당시 동경대 출신들, 일본의 젊은 신문 기자
들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누군가 꼭두각시로 내세워야 되니까 늙은 흥선대원군을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가 경복궁 담을 넘지 않겠다라고 해서 당시 조선의 중앙군이었다가 고종에 의해 해체된 훈련대를 준비시킵니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앞에 나타나기로 해놓고 안 나타나버려요. 대원군이 눈치를 깠는지 어쩐지, 야, 내가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그래서 대포를 배치하고 있다가 훈련대가 먼저 담을 넘고, 그래서 이래저래 또 다른 시위대, 궁궐 수비대랑 싸우으나 시위대가 패하고, 이때 낭인들이 이제 궁궐 담을 넘으면서 민비만을 죽이게 달려나가는데, 그때 조선의 세자 머리채 잡고, 조선의 세자빈 발로 두드러 맞고, 그리고 경복궁 저기 끝에 가면 건청궁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경복궁을 가시면 광화문 딱 넘어가자마자 경회루에 사진 한번 찍고, 죄송합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사진 한번 찍고 만원째 나오는 경회루 가서 사진 한번 찍고 돌아오잖아요. 굉장히 큰 거리예요, 경복궁이. 건청궁에 있다가 민비가 시해를 당하는데, 건청궁이 오코루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하늘에서 보면 이런 구조죠. 여기가 마당이 있고, 이게 다 건물이에요. 여기 문입니다. 여기가 오코루예요. 근데 민비가 내가 이 나라 조선의 국모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민비가 궁녀복을 입고 무술이들 틈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일본 아이들이 제가 민비인지 알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여인들 전부 웃옷을 벗게 했다. 출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젖가슴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리 일본이 첩자를 심어놨기 때문에 저 여자가 민비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민비가 오코루에서 뛰어 내려오자마자 뒤따르면서 칼로 민비 등을 혹은 망치로 머리를 쳤다. 그래서 민비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었는데 옆에 가면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녹산 뒤에 보면 청와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녹산 가서 보면 굉장히 나지막한 야산입니다. 저기서 무슨 치욕을 어떻게 남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당시 러시아 공사관 베베르가 이야기할 때는 일본 아이들이 뭐 시간을 했다, 시체를 강간했다, 국부검사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요. 그걸 그게 다른 나라 러시아 공사관 베베르가 그걸 받겠습니까? 저 녹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측 기록밖에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본의 애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애조 보고에서 보면 국부를 검사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강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시체를 강간할 때 조선에게 능욕을 보이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죽어있는 민비를 시간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에게 시간을 시킵니다. 그 조선인 이름이 우리 조교 선생님, 피디님 누구지? 혹시 갑자기 우씨입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그 우씨 아들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그래서 우장춘 박사는 일본에서 살고 계시다가 자기 아버지의 만행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있었으면 세계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과학자인데, 내가 내 나라에 우리 아버지 잘못을 씻겠다고 스스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씨 없는 수박 만들고 그렇게 아버지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살았던 사람이 우장춘 박사입니다. 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범선. 근데 우범선이 그 시간하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민씨 척척정권입니다. 민비가 죽었습니다. 민비 죽고 을미개혁의 단발령과 저 민비 씨의 을미사변 때문에 을미의병도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럽죠.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무서워서 자기 나라 궁궐에 있지 못하고 1896년이 아간파천합니다. 그래서 저 아간파천한 1896년을 우리가 병신년이다. 실제로 병신년입니다. 갑오년, 을미년, 갑을병 할 때 병신년. 그리고 저 1896년부터 1898년까지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하면 생각나는 이름. 서재필. 또 서재필도 또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재필은 그냥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재필 유해가 미국에서 우리 땅에 들어올 때 동작동 국립묘지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역사학자들이 가로막았죠. 왜 미국인이 우리 국립묘지 들어와야 되냐. 이 우리 국립묘지 묻히면 됩니까? 무슨 말이냐. 물론 서재필이 갑신정변 주역이었고 자기 가족들이 다 비참한 채우 서재필 일가는 완전히 작살나버립니다. 서재필의 하여간 형제들 중에 어린 동생들 빼놓고는 다 죽음을 당하고요. 부모 죽고요. 아내 자결하고요. 2살 난 갓난아이 굶어 죽습니다. 누가 젖을 안 먹여서.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분노감은 당연히 있죠. 일본까지 건너갔는데 민비가 계속 자객 보냅니다. 못 견디죠. 그래서 미국까지 갑니다. 당시 미국으로 갈 때 박영유도 건너가고 다 건너가지만 박영유는 집안이 좋았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서재필은 10년씩 급제자니까 조선 과거 시험 급제했으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공부 1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교회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워싱턴 주립대에서 서양 의학 박사까지 받았죠. 근데 문제는 일본에 있던 박영유가 2차 가보객을 이끌면서 서재필을 부릅니다. 근데 서재필은 한때 고종이나 민비가 죽이고자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일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가보개혁을 주도해가면서 박영유가 서재필을 부르니까 고종도 서재필을 한번 보고자 궁궐에 불러드립니다. 보통 내시가 전하 서재필 박사 드시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고종은 들라 하라 했겠죠. 딱 문 열리고 서재필 고종 빤히 쳐다봅니다. 절 안 해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손 내밉니다. 한마디 해요. 헬로우. 그래서 윤치호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기로 서재필은 굉장히 두뇌가 명석한데 어찌 몇 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했다고 해서 고국의 말을 전부 다 잊어버린단 말이냐. 영어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서재필이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물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조선이 그렇게 했으면 당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독립협회에 서재필이 가장 유명하고 고문이지만 독립문 원래 그 청나라 신하들이 올 때마다 사대를 상징하고 그 왕이 가서 은혜롭게 접견한다는 그 영응문, 은혜로운 자를 환영한다는 그 사대를 상징하는 영문을 허물고 프랑스 개서문을 본따서 독립문을 만들었잖아요. 독립문을 만드는데 돈 10원 낸 사람들 이름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서재필 이름이 없어요. 죽어도 서재필이 아니랍니다. 서재필이. 자기는 필립 제이슨이지. 근데 독립문에 외국인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필립 제이슨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서재필하고 당시 독립회 회원들하고 타협점을 찾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쓰자. 그러면 필립 제이슨을 한국어 발음으로 해라. 피제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만민공동회 1898년에 하고 독립회가 이제 해체당해요. 고종이 독립회를 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치 연봉을 받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독립회 일을 하고 있었던 고종이 나머지 돈을 들고 서재필이 돈을 들고 미국으로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재필을 붙잡으면서 아니 선생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서재필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국의 일은 귀국민이 해결하라. 근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서재필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이 서재필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방 이후까지. 그러면 이 서재필 미국에서 일제강점기 뭐하고 있었냐고요. 미국에서 의사하고 호의호식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재필의 제자가 이승만이잖아요. 서재필이 제대로 독립운동을 했으면 우리나라 독립운동 서열 거의 앞에서 1, 2등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재필이 무슨 독립운동 했다는 거 아시는 바 있으시나요? 근데 그럼 미국인 서재필이 우리 국립묘지에 묻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96년 독립회가 만들어져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합니다. 아간파천했던. 그래서 고종이 1년 만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하죠. 그래서 칭제 건원하고 그래서 1910년까지 이렇게 대한제국이 수립됩니다. 뭐 대한제국 이야기야 뭐 재밌는 게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문제는 이 1897년부터 요즘은 학계에서 대한제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대한제국의 개혁을 광무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간파천 이후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팽팽하게 한반도에서 경쟁합니다. 그 경쟁 속에서 나름의 자율적, 자주적 개혁이 가능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을사조약이 1905년이죠. 이 1905년 때 을사조약 체결하고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길 때까지 8년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년 동안 그렇게 광무개혁을 했고 그랬으나 실은 1904년부터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제2차 한일협약,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 직전에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열강들의 무기이죠. 특히 가스라-테프트 밀약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한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묵인한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을사조약 체결하고 을사조약 가지고 또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 을사오적 이름은 좀 합시다.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자식 이름 지을 때 을사오적 이름 안 들어가게. 역시 나이가 있으셔서
이 유머가 안 되네. 1907년에 정민연의 군대 해산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1909년에 뭐 기후각서 되고 이제 1910년에 이렇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여기까지. 와, 어떻게 하죠, 우리? 아, 큰일 났네. 그냥 10분 만에 이제 10분, 일제강점기 10분 끝내고 한 20분 현대사 빨리빨리 하고 더 빨리 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 저도 힘들어서. 자,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바로 누를게요. 통치가 어떻게 일본에게 이루어졌냐에 따라 통치 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단 통치는 말 그대로 깡패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헌병 아시죠, 남자분들은? 헌병들이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헌병들이 군홧발 착착착 소리내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막 이랬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무단 통치기죠. 깡패 통치이고 일본 헌병들이 채찍을 들고 다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혹 가다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야 무슨 일제강점기가 암흑의 시대야. 고려부터 조선까지는 형벌이 5종류예요. 태, 장, 도, 유, 사. 아 이거 설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중에 가장 약한 게 태형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엎드려 해갖고 때리는 게 태형이에요. 근데 야 태장도유사 형벌이 사라진 게 1894년 갑오개혁 때인데 겨우 10몇 년 지나가지고 그중에 가장 약한 형벌이었던 태형 부활시켰다고 이게 암흑기면 고려나 조선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태형을 일본인들에게도 행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선인들만 때립니다. 조선 태형령. 그래서 일본인들에게는 일본 경찰들이 태형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요. 오로지 조선인들에게만 행사를 합니다. 근데 조선인들에게만 행사를 하는데 일본 헌병들이 뭐 들고 다니냐고요?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의 성기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닙니다. 그걸로 두드려 맞았어요, 조선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식의 무단 통치라고 하고 언론, 뭐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었고 교사, 공무원들이 뭐 제복 입고 칼 찾고 막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랬다 3.1운동 때문에 이제 깜짝 놀라죠. 아, 힘으로만 안 되겠구나. 소위 문화 통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 육군 대장 출신이 조선에 총독을 했는데 아니다. 뭐 문관 총독 임명하겠다.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헌병 경찰 통치를 보통 일반 경찰로 바꾸겠다. 근데 1910년대는 헌병 경찰도 있었고 일반 경찰도 있었는데 헌병 경찰들에게 그냥 일반 경찰 옷을 입혀버린 겁니다. 근데 3.1운동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이 문화 통치기에는 실제로 이 무단 통치기보다 경찰 숫자나 인력이나 장비가 3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치안유지법 1925년에 미리 떴네. 제가 오직하면 연도를 줬겠습니까? 우리 지금 국가보안법의 전신이죠. 치안유지법을 저때 제정합니다. 치안유지법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팩트고 사실인데요. 독립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고 끝내 그 과정에서 가장 가열차게 저항을 하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한 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기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뭐 신문은 검열하고 삭간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1년에 여쭤는 볼게요. 31년에 무슨 전쟁입니까? 에이, 이 정도 아니지. 31년에 무슨 전쟁? 만주사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일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에서 물적 자원 수탈해야 되고 조선인들 일본 군복 입혀서 전쟁터에 보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전쟁이 계속됩니다. 37년 무슨 전쟁인가요? 에이, 이 정도는 에이, 무슨 전쟁? 중일전쟁입니다. 41년 무슨 전쟁인가요? 좀 태평양 전쟁이죠. 아, 이거 하고 싶다. 전쟁 이야기. 근데 사고 갑시다. 일본 애들이 이 전쟁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일본 애들이 어디서 미쳐버린지 아십니까? 만주 사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만주 점령합니다. 만주 수도 그리고 만주 괴뢰국 만주 총통으로 누구를 안 치죠? 옛날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영화에 있었던 어린 푸이. 그 푸이가 커가지고 청나라 총통으로 안 치죠. 만주를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조선인들도 우울하죠. 야, 만주에 우리 독립군들이 있는데 만주마저 일본 땅이 돼버린 겁니다. 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국 땅에 일본군 100만이 투입됩니다.
누가 이기나요? 전쟁에서? 아니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시 중국은 두 개 정부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팔로군, 공산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국민당 장제스. 누가 이겨요? 원사이드 게임으로 일본이 이기죠. 아주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 대륙 동부를 만주부터 시작해서 동부는 다 먹지 않습니까? 중국 국민당 수도 난징에 들어가서 그래서 30만 명을 죽여버리고 난징 대학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전쟁은 원사이드하게 일본이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그래도 뭔가가 일본은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뭔가요? 여러분 옛날 우리 의병 이야기 안 하고 왔습니다만 을미을사 정미의병 할 때 실제로 이게 진짜 우리 역사학에도 좀 이런 거 바뀌어야 되는데요. 정미의병이 규모가 제일 컸고 정미의병이 아까 여기 뒤로 좀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1907년에 군대가 해산당하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 정미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13도 창의군 조성돼 가지고 몇천 병력이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준비하려다가 실패에 어찌저찌 해서 뭐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이인영이 아빠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집에 가버립니다. 3년상 치르겠다고. 그런 게 욕 얻어 먹어야죠. 근데 실제로 이 정미의병이 가장 가열차게 전개된 곳은 호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은 이 호남에 강의 오면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남의 역사가 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다가 저는 임진왜란 공부하면서 진짜 완전히 호남에 뻥이 가버렸습니다. 임진왜란은 그냥 호남과 일본과의 전쟁입니다. 절대 과장 아닙니다. 아, 그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해요? 해요? 이거 하지 말고? 현대사 하지 말고? 아, 책에서 보셨어요?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그, 임진왜란 때 이제 호남에서 쌀이 생산되면 그걸 전부 다 우리 관군들, 의병들이 먹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자료나 기록을 보면 호남은 조선의 발목이다. 그 발목이 쓰러져서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호남 빼놓고는 다 점령을 당했죠. 근데 그 호남을 지켜내고 있었던 건 누가 뭐라 해도 이순신 장군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의 수사였잖아요. 그리고 당시 전라 우수사 이역기였죠. 경상 우수사 원규는 이순신에겐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존재였습니다. 전투 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순신 장군 무조건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안 썼겠습니까? 모든 부하들이 전라 좌수영에서 근무하셔서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있었던 훌륭한 장군들은 이상하게 다 호남 사람입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양무호남 시무국가란 말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호남이 없으면 이 나라가 없구나. 이순신 장군 중에 뭐 하다못해 뭐 가장 죽어서 가슴 아팠다는 정운, 송시립 형제 이런 분들 둘째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거북선 만들었던 나대용이나 뭐 이런 둘째 치고라도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이 가장 존경했던 정걸 같은 장군. 그러니까 정걸은 나이가 이순신보다 30세 위에요. 이순신은 들여다보면 소름 끼칩니다. 진짜 야 사람의 아씨 오늘 이순신 하고 싶네. 이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젊은 40대 검찰총장이 검찰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자신보다 30살 많은 전 검찰총장을 모셔다가 고문으로 앉혀놓기가 쉽나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거래요. 자기가 전라 좌수를 하다 보니 전쟁은 일어날 것 같고 그럼 나보다 식견이 있고 나보다 더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아는 어르신을 모셔야 되겠다. 30년 전에 전라 좌수와 경상 우수사를 역임했던 30년 선배면 이건 이 정걸 입장에서 이순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 정걸을 불러다가 조방장으로 모셔놓고 그 정걸 장군이 그 당시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판옥선을 만드셨던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간 호남을 지켜냅니다. 호남 바다를 지켜내면서 전체 남해 바다를 다 지켜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호남을 육지로 공격해서 이순신의 배후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왜냐면 호남은 전주 이씨 왕족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 이씨 왕족의 근본이 된 동네라고 해가지고 대접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15, 16세기에. 그러다가 선조가 왕이 되고 나서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북의 정렬입 모반 사건 관련해가지고 당시 전라남도 쪽의 최고 권력 가문이었던 이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구족을 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야 정렬입 모반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터졌고 호남의 지식인들이 많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 임진왜란이 터졌으면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의병이 더 나왔을 것이며
그럼 일본이 진짜 전쟁을 어떻게까지 했을까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발도 날아가고 정리도 날아가고 호남에 걸리는 지식인들이 싹 죽어가지고 호남에서는 걸리는 소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이 나온 게 1589년이고 그런데 3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거든요. 전국 8도에 일어난 의병을 다 합쳐도 호남의 의병보만큼이 안 돼요. 고경명, 김천일, 최경애 어느 누구도 이들만큼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거지 같은 게 곽지우가 뭘 했는지 저는 들여다봐도 진짜 모르겠어요. 곽지우가 뭘 했는데요. 정한진 전투에서 일본 애들 헷갈리게 깃발 몇 개 꽂았다고요. 곽지우 50명 데리고 움직였어요. 고경명 7,000명 데리고 움직입니다. 김천일 수천 명 데리고 움직입니다. 의병장은 둘째 치고라도 그러면 이제 일본 아이들이 호남을 들어와서 전주 점령하고 육지 점령하고 이순신 치면 이순신은 갈 곳이 없잖아요. 이순신이 갈 곳 없으면 일본 아이들이 남해 바다 돌아서 서해로 들어가가지고 한강, 대동강, 저기 임진강에 누투에 들어가가지고 보급해버리면 그냥 육지 다 점령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순신은 그걸 못하게 막았던 거고. 근데 전주를 점령하려고 할 때 누가 나옵니까? 제가 임진왜란서 공부하면서 가장 짜릿하게 최고의 희열을 느꼈던 사람 누구? 혹시 제 강의 들어보셨으면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권율 나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제 강의 안 들으시는구나. 김시민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임진왜란 전체를 통틀어서 임진왜란에서 이름을 가장 많이 남기신 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서 98년까지 7년 전쟁이에요. 공통점 첫 번째. 전쟁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노량해제에서 죽죠.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장군 권율, 가장 유명한 의병장 곽지우. 나머지는 그들이 다 죽으니까. 살아남은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근데 저는요. 우리 역사를, 그래 우리 역사까지는 통틀지 않을게요.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이만한 장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진 장군입니다. 하필 성이 황씨가 네가 그러냐. 내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진 장군을 먼저 연구하신 광주대 총장분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읽고 황진에 미쳐가지고 황진을 팠고 실은 황진 영화 제작까지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금 약간 지금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진란 장군이 실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래서 제가 많이 황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아이들은 이제 황진 장군을 꽤 많이 압니다. 황진이 죽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왕조 실록에 역대 우리 고금을 통틀어 중국 고금의 위대한 용장과 비교할 만한 유일한 사람이 황진이었으니 저는 우리 실록에 중국의 역대 이름 있는 용장과 비교당한다는 사람을 황진을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는 황진을 모르거든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임진왜란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8도를 다 지배자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임진왜란 때 조선 백성을 많이 안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래성하고 부산성 점령했을 때 부산성, 동래성 점령했을 때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양자에게 한양과 경기도를 지배하거라. 고니시 너는 평안도를 지배하거라. 가토 너는 함경도를, 시마즈 너는 강원도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호남을 누구에게 준지 아십니까? 고바야카와라는 장수에게 줍니다. 그나마 제가 임진왜란사를 강의하고 임진왜란사가 조회수 잘 나오는 게 막 100만, 50만씩은 65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꿔놨던 게 뭐냐면 일본의 쩌리 장수들이 왔는데 조선이 그렇게 막 삽질했고 와 이제 그 말은 훅 들어갔어요. 그 웅치에서 상처를 입어버린 겁니다. 고바야카가 웅치를 건너가지고 안덕원에 주둔하고 있을 때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주둔지를 밤에 야간 기습해서 작살내버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황진이 거짓 정보 때문에 전라도 관찰소에 있던 이광이 남원으로 급파했다가 황진이 없는 틈에 웅진이 패했죠. 황진이 와가지고 안덕원에 있는 일본군 본영을 급수해버립니다. 안코쿠지가 후퇴하고 도망가요. 그게 웅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고바야카 본대가 전주를 점령하겠다고 이치로 넘어옵니다. 그 이치에서 싸운 게 누구예요? 권율과 황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 선생님, 이순신도 실제로 전장에서 가장 먼저 싸운 건 아니잖아요. 왜 이순신의 업적입니까? 전라자수형의 군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작전을 지휘를 하고 모든 건 이순신이 했기 때문에 이순신의 업적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에 그 군대 서열 관계라는 게 왕에게 내가 이렇게 싸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장계를 올릴 수 있고, 조선에서 어떤 도의 책임자는 그 밑에 군이나 현이나 이런 책임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조선이라는 게 도가 있으면 부, 목, 군, 현이 있습니다. 그럼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렇게 있거든요. 얘들은 수평 관계입니다. 얘가 얘한테 명령을 못 내려요. 대신 여기 도의 책임자 관찰사나 뭐 도채찰사나 뭐 순찰사나. 근데 권율이 진짜 운 좋은 게 일주일 전에 전라도 순찰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치전투는 황진의 작업입니다. 왜? 동복현감, 화순현감이었어요. 화순현감인데 통신사들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와, 이 새끼들 봐라, 쳐들어오겠네. 거기서부터 자기 활 솜씨 보이고, 일본 애들이 그 내용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와가지고 일본 애들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700명 데리고 특공대 만들어 놓습니다. 그 특공대 몰고 와서 안덕원에서 일본군 안코쿠지 부대를 깼죠. 이치의 모든 진영을 짜고 자기 군대로 전투 수행을 하고 어떻게 싸웠고 하는 건 다 황진목이었습니다. 권율은요. 권율 할아버지였어요, 임진왜란. 그리고 권율은 문관이에요. 그냥 할아버지 문관이라고. 적과 1대1로 싸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치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그리고 황진은 총탄에 맞고 기절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승리합니다. 황진이 전주를 지킬 때, 황진이 실려나갈 때 전주 백성들이 꿀물을 타요. 이 이치 전투를 일본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일본에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의 사절단이 새로 옵니다.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일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임진왜란 때 너희의 최고 승리는 뭐냐? 그럼 조선인들 우리 뭐라고 하죠? 한산도 대첩, 진주성, 행주대첩. 솔직히 진주대첩하고 행주대첩이 성에서 갇혀가지고 성 지켜는 게 뭔 대첩이라고? 일본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 최고 승리는 이치전투 승리 아니냐? 이건 우리 기록이 아니라 일본 기록입니다. 왜? 일본 애들은 너무너무 뼈아파버린 거예요. 이치 고개에서 호남의 그 700병력에게, 황진병력에게 패배해버리면서 이순신을 후방에서 공격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호남 출신의 위대한 장수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호남이 지켜지다 보니까 호남의 군량미가 확보가 되고, 그게 전국 곳곳의 의병에게 전달이 되고, 그 호남을 지켜낸 황진이 수원 근처까지 가가지고 적들하고 싸우는데요. 삼국지의 관우나 장비는 쩔이 가랍니다. 정탐을 하다가 혼자 동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 장수들이 황진이 죽었겠거니 다음날 혼자 황진이 적의 말을 빼앗아가지고 도망쳐 오는데, 황진 수염이 관운장처럼 길었답니다. 그 수염의 피고름이 그 적진을 혼자 휘돌아다니면서 다 싸워서 이기고 살아 돌아온 거죠. 그렇게 해서 황진의 이제 용맹이 알려지게 돼가지고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전라자수사였으면 정삼품이고 나중에 종2품까지 승진하고 이 정도인데요. 황진은 가장 말단 동복 현갑입니다. 종6품이었는데 임진왜란 6개월 만에 종2품까지 올라갑니다. 충청도 관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하고 나서 가장 다이렉트 승진은 황진이에요. 국가도 알았으니까 에서 다 했구나. 오죽하면 권율도 사람들은 내가 행주대첩의 영웅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투는 이치전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권율이 행주에서 승리하죠. 그 행주대첩도 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도 순찰사라고 권율이. 행주대첩도 전부 다 전라도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황진이 당시 완전히 국가적 영웅이에요. 거의 이순신급입니다. 임진연에는 육진 황진, 바다는 이순신. 그래서 충청도 병마사가 됐어요. 근데 명나라가 들어와가지고 평양성을 빼앗기고 일본 아이들이 서울에서 후퇴하면서 후퇴를 해서 부산까지 갔죠. 분명히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개지랄을 떨어요. 왜냐? 지난번에 진주성을 공격했을 때 김시민 장군이 막았기 때문에. 그게 1차 진주성 대첩입니다. 여러분, 1차 진주성 대첩 때 일본군 3만이 침략해 옵니다. 1차 때 3만. 행주대첩
이야기해 볼게요. 행주대첩 때 일본군 3만. 이때 1차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이 며칠 막냐면 4일인가 막아냅니다. 근데 이 3만은 일본 아이들이 너무 방심했던 3만이에요. 솔직히. 나 이거 진짜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김시민 장군 너무 훌륭하십니다. 3만이 부산 쪽에 있는 전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후방 병력이 거의 산책하러 왔다가 생각보다 잘 막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여기 행주대첩은 10시간 버틴 겁니다. 10시간 버티고 일본군 겨우 1000명 죽습니다. 근데 솔직히 행주대첩 승리도 권율의 승리가 아니죠. 권율은 그냥 문간 할아버지였어요. 권율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권율은 열심히 싸우자. 멋있긴 해요. 이때까지. 나중에 권율이 삽질을 해서 그렇지. 근데 이때 조경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조경이 아무것도 모르는 권율에게 이 흑성에서 어떻게 싸우냐. 목책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권율이 야 지금 장수들 힘든데 병졸들 힘든데 뭔 목책을 세워야 목책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필패입니다라고 하는데도 권율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조경이 하극상을 해요. 씨발 저리 가. 난 네 말 안 들어. 야 목책 만들어. 그러니까 권율이 조경 목을 베려고 해요. 그때 일본 아이들이 침략해 옵니다. 쳐들어옵니다. 근데 목책이 없었으면 행주성은 점령당해요. 근데 권율도 소인배는 아닌 게 선조에게 조경 때문에 이긴 게 행주대첩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권율은 그냥 문간 할아버지예요. 대신 나라는 지키려고 했어요. 이게 행주대첩인데 이 진주성에서 패배했던 거에 대한 분노감 때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에 참전했던 모든 장수들의 가설들을 전부 다 구금하면서 진주성 점령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너희 영지 다 몰수해버린다. 그래서 두 번째 휴전인데 전주성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진주성. 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휴전이 됐는데. 근데 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일본군 몇 만이냐? 9만 몇천 명인데 그냥 10만이라고 할게요. 이 10만에 일본의 1선발 고니시, 2선발 가토, 3선발 구로다, 총사령관 우에다, 아까 이야기한 고바야카와 일본의 최고 무력감은 시마즈, 도관용, 이츠다 미스나리 다 있습니다. 10만이. 그런데 문제는 휴전인데 이 10만이 온다고 하니까 당시 조선의 땅에 들어와 있었던 명나군도 진주성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조는 포기가 안 되거든요. 예전에 진주성을 지키니까 진주성을 지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당시 이제 나라의 합참의장까지 도제찰사까지 승진했었던 권율에게. 권율이 1만 병력 가지고 있었거든요. 야 권율 너 진주성 들어가. 권율 안 들어가. 근데 내가 왜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다음 야 곽재우 너 들어가. 곽재우 안 들어갑니다. 곽재우는 경상 우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의병장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죠. 당시 관료들이 들어가는데 곽재우가 안 들어갑니다. 야 저기 들어가면 개죽음인데 왜 들어가냐. 근데 왜 이들이 문제가 있냐면 진주성 1차에서 지켜졌기 때문에 조선 백성 6만 명이 진주성으로 살려고 들어가 있었어요. 군인이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내 부하들 개죽음이고 내가 승전 없는 싸움에 나 싸우기 싫다. 현장에서 진격하고 나아가면 현장의 장수가 결정할 수 있다고 칩시다. 왕주시대의 왕 입장에서 그게 하극성이라고 하면 죽여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군인이 백성을 버려요? 그럼 2차 진주성인데 이 진주성이 일본군 10만이 넘는 걸 죽었다 깨나도 용납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남인들이에요. 왜? 진주가 뚫리면 남원 쪽으로 해가지고 호남이 바로 뚫려버립니다. 남쪽에서 이순신이 막고 있었고 전주로 북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걸 황진이 막았는데 진주성이 뚫리면 오른쪽으로 옆구리가 뚫리니까 그 호남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호남 의병장들이 진주성으로 다 모입니다. 강화도에서 의병장으로 총사령관을 하고 있었던 김천일이 오고요. 최경애가 오고요. 고경명의 아들 고인우가 옵니다. 전라도 의병장이 다 옵니다. 그리고 그 김천일과 약속했던 누가 올까요? 충청도 병마사까지 승진하고 있었던 충청도 병마사니까 굳이 진주성에 오지 않아도 됐던 그 황진이 들어옵니다. 황진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냐? 경기도 안성에 죽주산성이라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일본이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던 성을 점령해서 빼앗은 사례가 있습니다. 몇 번 있어요. 권웅수 장군의 영천성도 있고 박진 장군의 경주성 탈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안성에 가면 죽주산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안성에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 중에 칠본창이라고 창을 가장 잘 쓰는 7명의 장수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노리인가 뭔가 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이 점령하고 있는 그 성까지 뺏어버려가지고 황진이 안성이 얼마나 교통의 요지인지 아시죠? 쉽게 이야기해서 후방에서 올라오는 보급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황진은 어차피 육전에서 최고 영웅이에요. 웅치에서 승리했고 그 짧은 시간에 병마사가 됐고 충청도 병마사인데 경기도 죽주산성까지 회복을 했으니 근데 황진은 김천이라고 남자답게 약속을 했어. 쟤네들이 분명히 호남을 또 노릴 텐데 진주성을 공격할 텐데 늙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천일 60 넘어서 할아버지고 갑옷 입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최경애도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최경애가 농계도 호남 여인이에요. 농계 부인이에요. 농계 남편이에요. 최경애는. 근데 그 최경애나 김천희 입장에서는 믿을 사람이 황진밖에 없어. 그러니까 황진아 네가 좀 와서 지켜라. 알겠습니다 하고 황진이 진주성에 들어가니까 진주성 백성들이 황진 장군 왔으니까 우리 다 살았다라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 황진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곽지우가 찾아가요. 곽지우가 보기에도 이 진주성은 10만 병력이 공격하니까 막아낼 수가 없는데 당신같이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굳이 진주성에 들어가서야 되겠냐. 곽재우하고 황진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밖에서 싸웁시다. 왜 진주성에 들어가서 기죽음 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황진이 내가 김천일 어르신과 약속을 했는데 어찌 한 입으로 두 말합니까? 나는 들어가겠어. 그리고도 곽재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권율 안 들어갔죠. 곽재우 안 들어갔죠. 요즘 막 지역에서 인물들 띄웁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정기룡이 어찌고 정기룡 도망쳤죠. 이 진주성 안 들어간 비겁쟁이들만 임진왜란사의 영웅이 돼 있어요. 자, 10만 병력이 진주성 침략에 옵니다. 황진, 김해부사 이종인, 이 실질적인 싸움꾼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3만 4일 버텼고 이게 우리 임진왜란 3대 대첩 한산도, 진주, 행주대첩인데 3만 10시간 버텼죠. 10만 병력이 침략해 놓은 걸 8일을 버팁니다. 이때 황진의 싸워가는 과정을 보면 와, 진짜 이게 눈물 나게 싸워버립니다. 날라다녀버립니다. 아, 장수 하나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근데 9일차 점령을 당하거든요. 일본 아이들이 황진을 저격병을 씹어가지고 저격을 해버립니다. 장수 하나 때문에 이 성이 점령이 안 되니 그래서 시체 더미 속에 숨어 있었던 일본군이 황진 장군을 조총으로 저격을 해요. 그래서 머리에 총 맞고 황진이 8일째 죽습니다. 9일째 진주성이 점령당합니다. 9일째 점령당하는데 점령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기록이 다 있습니다. 황진이 살아있었으면 진주성이 버텼다고. 그럼 우리나라 임진왜란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전투는 뭐였겠어? 2차 진주성 전투죠. 그리고 진짜 최고 전투는 뭐죠? 이치 전투죠. 1대 2대 전투는 황진이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패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남강에 고인우, 고종우, 최경애, 김천을 다 빠져 죽습니다. 왜 농계만 기억합니까? 근데 황진 같은 분이 영화로 나오면 재밌는 게 둘이 또 의형제예요. 둘이 의형제인데 이종희는 야, 여기 무력 100이면 여기는 무력 95입니다. 이종희는 마지막에 그 남강에 떨어질 때도 2명의 왜군을 이렇게 헤드락을 걸죠. 나 이종인 이 남강에 죽노라 하고 왜군 2명과 함께 땅에 이종인도 호남 사람이에요. 아니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사를 공부하고 아, 호남이 진짜 멋있구나. 아,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강의 못합니다. 그래서 농계도 이제 그 최경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진주라는 지역을 보면 참 아쉬운 게 어찌 보면 영호남의 화합의 상징이 돼야 되는 곳이죠, 진주성이. 근데 우리 역사가 항상 이렇게 이긴 기억만 갖고 있다 보니까 김시민만 기억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실은 여기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빚을 지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차라리 현대사만 가지고 한 2시간 재밌게 좀 이야기하든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뭐 질문 있으면 마음껏 제가 한 10분 정도 더 받고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여기 목포입니다. 목포분들과 즐겁게 강의를 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이 웃어주셨고 또 제가 처음 준비한 주제
옆으로 살짝 비켜나가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재밌게 들어주셔서 저도 참 즐겁게 강연을 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황연필 유튜브에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보고 강연을 듣게 됐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그 호남에 대해서 한 번 더 더 잘 알게 됐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조금 더 호남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지역의 역사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